부끄러움 많은 삶을 살았다. 나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이다. 나는 매 순간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고 나의 작은 결점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지 않는 표면적인 대화조차 내겐 어색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큰 의미는 없었다. 단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었을 뿐이다. 어린 시절 내게는 다른 아이들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말투가 없었고 그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뭔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나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나의 소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더 자주 웃거나 떠드는 방식으로 내 진짜 모습을 숨기려 했다. 나는 그들이 웃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웃음을 유발하면 그들 역시 나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거리감을 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곧 그들의 웃음이 진심 어린 환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더 깊은 외로움과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는 여전히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로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웃으며 의미 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가식적인 칭찬을 늘어놓으며 금세 친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모습이 내게는 허울뿐인 가면극처럼 느껴졌지만 그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낸다면 나만이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여겨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처럼 행동하며 가면을 쓴 채로 살아야 했지만 늘 그 가식의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워 진정으로 그들 속에 섞이는 일은 끝내 해내지 못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은 나를 더 고립시켰고 그 고립감은 나를 점점 더 깊은 공허로 몰아넣었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호리키라는 녀석이 다가왔다. 처음에는 녀석이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왜 나와 말을 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호리키는 나와의 관계를 마치 일종의 놀이처럼 취급하는 듯했고 사회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유로웠다. 그 자유로움이 내 마음을 끌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나는 잠시나마 내 안의 불안과 고립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굳이 가식의 가면을 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반인들과 같은 정상적인 모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다. 호리키의 삶에 매료된 나는 점차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그가 이끄는 방탕한 삶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갔다. 그가 데려온 여인들과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즐기는 그런 삶. 나는 그것이 내 속에 숨어있던 불안과 고독을 잠식시키고 내가 꾸며놓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 단지 외로움과 불안, 두려움으로부터의 일시적인 도피일 뿐이었다. 그 방탕한 일상 속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다. 스네코와의 만남은 그런 공허 속에 느닷없이 찾아온 사건이었다. 그녀는 유부녀였고 남편과의 감정적 단절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로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회의로 무척이나 지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와 비슷한 어두운 시면을 보았다. 우리의 만남은 무언가 금기를 넘는 듯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금기를 깨는 관계. 그 위험한 경계가 우리를 묘하게 결속시켜 주었던 것도 같다.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나의 고독을 잠시 잊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은밀한 도피처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스네코와의 만남도 결국 나에게 완전한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스네코와 나는 서로의 외로움과 삶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더 깊은 공허와 절망 속에 잠식시켜 갈 뿐이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잊기로 결심하고 함께 바다에 뛰어들기로 했다. 깊은 밤,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속으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하지만 끝내 바다는 나를 거부했고 홀로 남겨진 나는 스네코의 자살방조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다행히 아버지의 돈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었던 나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넙치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넙치는 내게 더 이상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남봉을 그만 끝내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가 말한 세상이란 것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세상이란 게 대체 뭘까?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은 나에게 새롭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안겨주었다. 세상이란 개인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 비슷한 것을 얻게 된 것이다. 나는 그동안 세상이라는 것이 그저 사회적 규범과 외부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틀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틀을 벗어나자 내가 경험한 세상은 내 안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그려진 환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이를테면 세상이라는 넓고 무서운 바다는 실제로 나라는 개인의 내면이었던 것이다. 내가 겪은 것, 내가 느낀 것들이 바로 세상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는 외부에서 주어진 규범을 따라갈 필요 없이 내게 주어진 삶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생각에 한층 마음이 가벼워진 나는 요시코를 만났다. 요시코는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순수하고 맑은 면모를 지닌 여인이었다. 요시코는 마치 세상의 규범이나 도덕 같은 것들로부터 추원한 듯 보였고, 그런 점에서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느낀 억압과 고통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이라는 이름의 속박과 가식적인 인간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진실한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요시코가 단골상인에게 겁탈당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처음에는 그녀의 고통과 불행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 요시코가 보인 태도는 나를 한층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사건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넘겼고, 나를 바라보며 오히려 뭐가 잘못됐냐라는 듯 가벼운 웃음을 띄웠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요시코의 순수함이 단순한 무해함이나 깨끗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분별력 없는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그녀의 순수함은 더 이상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허약함과 무책임함의 표상이 되어버렸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녀의 순수함이 이렇게까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 내게 남은 구원의 가능성 역시 단지 헛된 희망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결국 요시코를 통해 내가 찾으려 했던 진정한 나만의 세상에 대한 도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다시금 절망에 빠진 나는 약과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이 몰려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나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아버지는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곳에서 나는 생각한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애써 이해하고자 했던, 그러나 끝내 닿지 못한 그 세상이란 것은 어쩌면 나와는 전혀 다른 인간들, 호리키나 요시코, 아버지처럼 무리 없이 살아가는 이들만의 세계였던 것이 아닐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심이 아닌 관계도, 불순하고 모순된 일들도 그저 가벼운 웃음과 함께 흘려보낸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의 세상은 어떤 부정과 위선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의 세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매 순간 나를 가로막던 부끄러움은 나를 고립시켰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게 했다. 나는 그들과 같아지려 했었다. 웃음과 농담으로 가면을 썼고, 때로는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시도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번번이 나는 부서졌다. 그들처럼 가벼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내 안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 역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리키의 자유로움은 나에게 무책임으로 보였고, 요시코의 순수함은 그저 맹목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과 돈으로 덮으려는 모든 시도는 나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끝내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다. 내게 세상은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였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내가 꿈꾸었던 자유롭고 진정한 삶은 환상이었다. 나는 그 환상을 깨뜨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세상의 무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나는 그들로부터 소외되었고, 끝내는 나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 정신병원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나와는 더없이 먼 곳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들의 무리 속에 설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다.